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 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블랙 네. 먼데이 연출된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니, 그래도 빠르게 좀 예, 낙폭 많이 하면서, 그죠.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드네요. 니케이 빠지는 거 보면서, 3%. 야, 이 느낌 좀 쎄하다 예, 했는데, 예. 선물 시장, 미국 주식 선물 좀 돌아서는 거하고 같이 또 돌아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 오를 땐 또 음, 못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빠질 때까지 더 빠지면 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지금 이걸 보면서 좋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을 음. 가지고서 가야 될 것 뭔가 같아요. 예측보다는 네, 철저하게 좀 대응의 그렇죠. 영역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원유 이야기, 유가, 원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전반 좀 이야기를 어,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수요 쪽 이슈들이 좀 음, 많아가지고 매크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겠더라고요.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가 좀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는 네. 뭐 전반적인 수요가 좀 둔화가 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국채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주식까지 다 같이 맞물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말에 그 미국 고용지표 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네. 그렇게 안 어, 좋았던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네네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 많은 분들은 이제 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네. 뭐 그렇게 뭐 기급을 할 정도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음, 내용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뭔가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임금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간 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좀 좋아진 거긴 한데요. 그걸 빼고 나면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 고용 지표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뭐 허리케인 영향 그렇죠. 때문에 일시적일 수 일시적으로 좀 안 있다. 좋았을 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일시적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한 그게 음,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고 네. 어떤 부분들은 더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큰 굵직굵직한 숫자들은 다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뭐 8월치 한 달 이제 신규 일자리는 이게 보니까 한 14만 음, 명, 14만 네. 14만 2천 명, 2천. 예. 예상치가 한 16만 명 정도였는데 예상에 좀 못 미쳤죠. 근데 더 안 좋았던 거는 앞서서 두 달치가 네. 크게 하향 수정이 되었어요. 6월, 7월. 6월, 7월 두 달 합쳐가지고 한 8만 6천 명이 하향 수정이 되어졌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하향 수정이 되어져서 그나마 14만 명 정도가 나온 거고 하향 수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6만 명밖에 안 되는 아, 숫자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3개월치 평균을 내보면은, 그러니까 음, 6, 7, 8, 이렇게 3개월 이동 평균 해보면 그게 한 11만 명 정도 돼요. 이게 한 2020년 뭐 언제였더라 하여 그 이후로는 네. 가장 낮은 어,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 7월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네. 그 수준도 약간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고 음, 3개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좀 신규 일자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음. 7월 달에 좀 안 좋았던 그게 일시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약간 없겠구나. 추세적으로 둔화될 네. 조짐을 보이는구나. 네, 이런 네. 해석들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실업률은 우리 네. 1번 차트 한번 볼까요? 그게 실업률은 지난달이 이제 4.3%였던 게 네. 8월 달에 4.2%로 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상에 부합하게 내려왔는데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7월 달에 소수점 네. 둘째 자리까지 하면은 4.25 얼마가 돼요. 네. 근데 이번엔 4.22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25를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게 3, 4.3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4.2였기 네. 때문에 이제 이게 내려와서 이게 4.2인데 실제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보면은 0.03% 포인트가 아, 하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0.1% 포인트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아니라 아주 그보다도 좀 더 미미하게 그러네요. 실업률이
내려왔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에 보면 그 광이 실업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또 올라갔어요. 예, 이거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 이게 거의 한 8%까지 높아졌는데, 네. 2021년 10월 달 이후로 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까지 네, 포함이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라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봐줄만 음. 하다라는 그런 분들을 다 넣었을 때는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광의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있더라. 음.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우리 요즘에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삼의 삼의 법칙. 법칙에 예. 리세션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그거는 더 지금 보면은 리세션의 가능성이 더 좀 더 높아져 있는 걸로 이번에 나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삼 당사자 나와서 리세션 아니라고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례적인 경우가 네. 많다. 그 팬데믹 때의 어떤 그 왜곡된 부분들이 해소되어 나가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통례대로 이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절대 수준보다는 항상 모멘텀의 변화를 좀 더 그렇죠.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실업률이 결국 요 근래 석 달치가 과거 이제 12개월 동안에 가장 그 바닥에서 지금 얼마 정도씩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3회 법칙에 원래 그 이론에 충실하자면은 네. 이미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도 리세션의 냄새가 좀 더 깊어졌다라고 해석이 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거를 만들었던 클라우디아 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민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실업률이 순간적으로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주가 있어요. 예. 이민자들이 많이 가는 주는 실제로 그렇긴 한데, 주별로 나누어 보면은 리세션 위험이 높아져 있는 주들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적인 어떤 지금이 당장 리세션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의심과 좀 불안한 마음들을 숨기기에는 좀 힘들겠죠. 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더 안 좋았던 게, 전에 이거 한번 소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 차트 보시면은 풀타임하고 파트타임인데요. 파란색이 풀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파란색이 파트타임이고 붉은색이 풀타임인데, 음영으로 그 표시되어져 있는 게 과거 리세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1년하고 그다음에 2007부터 2009년 사이에 보면은 파란색 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붉은색 선은 밑으로 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늘어나고 있고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일 뭔가 겁니다. 데드 크로스 느낌이네요. 예, 이거는 고용 시장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리세션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더 예. 많아지는 거죠. 이제 회사들이 풀타임 근로자들을 좀 내보내고 네. 그냥 필요할 때마다 파트타임만 이렇게 골라서 쓰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붉은색 선이 계속 밑으로 그 내려와 있고 파란색 선이 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딱 크로스된 시기가 딱 이거 예. 지금인 거예요? 네, 가장 우측을 지금 예. 보시면은 과거 리세션 시기랑 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풀타임 근로자는 마이너스예요. 0 밑으로 좀 그 내려와 있고 파트타임만 그 늘고 있어요. 네. 아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썩 그렇게 좋진 않았다. 8월달 지표들이. 그리고 마지막 4번 차트 하나만 더 보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구인율 추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Y축이 구인율, X축이 실업률입니다. 네. 일단 왼쪽에 있는 구인율 보시면은 이게 7월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4.6까지 이제 하락했어요. 4.6%. 그 말은 일손을 구하는 그 회사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쵸, 이야기죠. 기업, 예, 예. 한때 이게 7.4%였나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다들 막 힘들어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연준 이사 중에서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분이 네. 그 했던 말 중에 그게 한 지난 3월인가 했던 말 중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구인율이 이렇게 한 4.5%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그 지점부터서 실업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4.5% 이하가 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4.6. 4.6 얼마
예. 차이가 안 나는 거네요. 이제 0.1%포인트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윌러 이사가 했던 말이 우측에 있는 그 표에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페브리지 곡선이라고 흔히 네. 말하는 Y축 실업률이죠. 네. 실업률이 이제 높은 데서, 그 Y축은 구인율이에요. 구인율. 구인율이 이제 높은 곳에 있다가 쭉 내려올 때는 우측으로,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다가 일정 수준 4.5%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그 구인율이 4.5%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네. 되면은 실업률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죠. 막 80, 막 이렇게까지 가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고용시장이 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붙을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직난이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영구적인 미스매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뭐 어떤 말이냐면 섹터마다 자기가 원하는 숙련공을 얻기는 힘든 섹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은 항상 이제 구인, 사람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네. 업계 평균 다른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해고도 하고 안 뽑기도 하고 그런 쪽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숙련공들을 뽑는 섹터는 굉장히 한정되어져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섹터들은 손쉽게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이제 레벨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갈 거다라고 뭐 보장은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미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연준 이사가 그런 말도 했었고, 뭐 저는 근데 하니까. 고용지표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예. 그 졸트 구인이직 건수도 예. 봐야 되죠. ADP 민간 고용도 봐야 되죠. 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농업. 가장 중요한 게 네. 뭐냐라고 이렇게 순번을 네. 쫙 매겨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부가 그렇죠. 내놓는 이제 고용지표 지금 좀 전에 살펴본 이 되고, 고용지표. 예, 그다음에 이제 구인율을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네 번째 차트.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 고용지표는 그냥 그 참고 자료로 예전에는 많이 네, 봤는데, 요즘에는 워낙 예민해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중요해졌어요. 거기다가 주간 단위로 이렇게 발표되는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마저도 요즘에는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는 네. 살펴야 할 게 좀 많아졌긴 했습니다. 그러면 연준 비컨 얘기도 나왔는데, 네. 25bp, 50bp.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25bp를 점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이거 가지고 50bp를 하기는 하기에는, 좀 무리다. 네. 뭐 헤드라인 숫자는 어쨌든 실업률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줬고, 그다음에 월간 베이스로 보면은 신규 일자리는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 하나하나는 우리가 가졌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조금은 이렇게 불안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었더라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50bp다라고 이렇게 가기에는 설사 이게 더 나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연준이 실제 50bp로 바로 인하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진짜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충격으로 야, 연준도 이제 진짜 경제가 안 좋다라고 예, 인정을 인정하는, 했구나. 예. 그래서 더 오히려 그러니까요.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냥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25bp 정도 이제 인하해주고 연준이 꾸준히 이제 고용 시장에 좀 더 주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만들어주긴 했는데, 시장은 좀 안 좋았죠. 어쨌든 이게 보니까 모멘텀은 어쨌든 둔화하고 있고, 네. 앞으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빠질 위험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요. 유가 얘기 오늘 네, 이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유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앞에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생산하고 뭐 이럴 만큼의 지금은 경기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소비가 거네요. 줄고, 소비 주니까 생산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생산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게 다 뭐 석유나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번 차트 바로 그냥 넘어가 보실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유가입니다. 파란색이 브렌트고 빨간색이 그 WTI인데요.
4월 달 이후로 보면 참 허리가 꺾여가지고 지금 계속 흘러 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기울기가 급해졌어요.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쏙 예, 들어갔어요. 그런 게 이제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로 인해 가지고 뭐 유가가 한 번씩 이렇게 꿈틀거릴 위험이 분명히 상존해 있음에도 이런 어떤 매크로 기반 원유 시장의 그 펀더멘털 수급 면에서 보면은 유가에 좀 불리하게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네. 늘고 있어요. 그게 우측에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겁니다. 내년 네. 유가 전망 이게 브렌트인데요. 네. 처음에 한 82달러 정도로 내년 유가를 봤다가 이번에 이제 77달러로 그다음에 유가 전망 그 밴드도 75에서 90달러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봤던 거를 70에서 85달러로 낮췄어요, 다. 모건 스탠리도 낮췄고 그다음에 시티는 되게 골드만삭스는 좀 2021년부터서 유가를 되게 좀 좋게 보는 IB예요. 네. 되게 유가가 2021년, 2022년에는 유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잘 맞췄고 그 이후로도 다른 IB들보다는 유가 전망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시티입니다. 엄청 보수적으로. 가장 그 비관적으로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이 시티는 지금 이제 내년 중간에 한 55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한 그 71달러니까요. 음. 55달러까지 가면 제법 많이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사실 그 주요 기술주에 대해서도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네, 네. 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네.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뭐 12개월 안에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좀 네. 낮게 보고 있고 한 달 전인가 25%로 늘렸다가 다시 그 확률을 20%로 다시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말고 이제 인도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자가 나타나서 유가를 계속 좀 더 이렇게 뒷받침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모아서 이렇게 아. 유가 전망을 내놨는데 네. 시티보다는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시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안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6번 이제 차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골드만이든 모건 스탠리든 이런 시티든 왜 이렇게 요 근래 들어서 유가 전망을 낮추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반복인데요. 네. 석유를 살라는 그런 어떤 수요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공급 쪽에 더 늘어날 이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불리하게 이제 돌아간다는 네. 이야기고요. 왼쪽 차트, 6번 차트에 6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중국이 매월 수입하는 원유 양입니다. 아, 중국 경기가 진짜 안 좋긴 예, 하네요. 우리 뭐 중국 PMI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산업 생산 동량, 뭐 주택 가격 네. 동량 다 보시면은 뭐 좋아 보이는 게 없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밑으로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대출도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7월 달 들어서 중국의 그 원유 수입 동량이 이게 네. 언제 이후더라? 한 2022년 한참 됐던 것 같아 이게. 잠시만요. 네. 예, 이게 2022년 9월 이후로 지금 원유 수입량이 가장 적어요. 생산 활동이 이렇게 공장이 잘 안 돌아가다 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원유도 별로 수입을 많이 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기차 위주로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는 네. 휘발유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그래서 구조적 요인과 경기 사이클적 요인이 다 합쳐져서 중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은 중국만 그러냐 하면 글로벌 제조업 PMI인데요. 글로벌 제조업의 경기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5월 달까지 아마 이게 51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 영역,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장 영역에 들어갔다가 6, 7, 8점 계속해서 석 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네. 7월, 8월 두 달 동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수축되는 오히려 좀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아무래도 가동을 줄이다 보면 연료 소모도 줄겠죠. 뭐 이런 요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는 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비오펙, 네. 오펙 회원국 말고 비오펙 산유국들이 네. 제법 생산을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네.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미국은 워낙에 그 셰일 부분에서의 그 생산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캐나다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원유를 생산해내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이제 꾸준하다 이 말인즉슨 수급이 이제는 그렇죠. 그게 이제 7번째 차트에다가 이제 이 예상을 해놨는데요. 이게 IEA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를 다시 재가공한 겁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 예. 이게 보면 올해 3분기까지는 이게 밑으로 가 있다라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는 공급 부족인데 4분기가 되면은 거의 이제 균형을 이루고 내년 1분기하고 2분기가 되면은 공급 과잉이 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유가 하방 압력이 꽤 예,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뭐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보니까는 뭐 유가 전망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가 어느 정도로 생산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한 그 어디서 얼마만큼 뽑아내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게 숫자를 아직 그거를 안 찾아봤는데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거를 보면은 올해 보면은 이제 그 비오펙 산유국 네. 안에 미국, 캐나다 주요 이제 많이 생산하는 데가 브라질 또 요즘 남미에 혹시 네. 가이아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가이아나. 매장량이 많은 유전이 하나 그래요? 뭐가 나왔다는 그 네 개의 국가가 이제 주로 좀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 앞에 대왕고래 그 얘기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맞아요. 안 해요? 네.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보면 일평균 한 130만 배를 지금 네. 이렇게 늘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양이 하루 평균으로 잡아서 130만 배럴이에요. 근데 이게 연초보다는 거의 한 40%더 늘어난 그 숫자고요. 내년에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게 180만 배럴이 될 거다라고 해요. 공급이 그러니까는 엄청 늘어나네요. 수요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날 텐데 공급은 제법 많이 이거는 이제 비오펙에서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수요는 둔화되고 네, 유가가 뭐 떨어질 요인이 굉장히 핵심은 많다. 아무래도 이게 수요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네네. 불안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어. 공급도 공급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하면은 2월 달 이후로 가장 낮아요. 그렇게 석유 제품 가격이 낮다 보면 마진이 박해져서 정유소들이 네. 정제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재료, 원재료인 원유를 미리 많이 사서 쌓아 놓으려고 하질 않겠죠. 그럼 버피동이 좋아하는 그 엑슨모빌. 예, 뭐 그런 기타 등등들이 4월 이후로 다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8번째 이제 차트 네. 보면은 투자 회사 중에서 이제 어디가 먼저 에너지주를 내다 팔아라라고 네네. 이렇게 깃발을 꽂고 나왔는데 오펜하이머가 요 근래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8번 차트에 간략히 이게 설명했는데 에너지 섹터 주로 이거는 업스트림 쪽입니다. 네. 원유를 생산하고 뭐 그 채굴하고 뭐 이런 쪽입니다. 그쪽 섹터에다가 원래 중립이었다가 이제 비중 축소로 이렇게 투자 전망을 하향했어요. 비중 축소면 사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까 보셨던 유가 전망이 후퇴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한창 높아지던 이런 무렵에는 이런 원자재나 유가들이 헤지 수단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유를 사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역시 원유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회사 주식도 그런 해지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인플레이의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좀 인플레이가 그러게요. 많이 둔화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이제 또 이렇게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가도 더 내려가고 인플레이도 좀 더 잡히고 이런 네.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 어. 말은 가격 결정력이 약해진다. 이런 원유 생산업체들이 그냥 유가가 하락하니까 비싸게 못 파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매출과 수익성이 나빠지니까는 주주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원래 고배당주 에너지 쪽이 쉐보론 같은 예. 경우는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한 4%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펜하이머는 내다 팔아라라고 했어요. 그 배당 수익률 보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주가 하락. 주가 하락으로 더 크게 손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번에 꼽았던 4개 에너지주를 이제 이렇게 4개를 쿡쿡 이렇게 네. 꼽아가지고 내다 팔라고 했는데 그게 쉐보론, 네.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예.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가 네. 올해 2분기까지도 계속 이렇게 비중을 늘렸던 그 회사인데요. 그것도 내다 팔아라. 옥시덴탈의 주가는 지금 여기 그 차트에 있습니다. 여기 우측을 옆에 있네요. 보시면 네, 좀 많이 꺾여 내려가고 있죠. 뭔가 1층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느낌. 오펜하이머의 설명대로면 기술적으로는 주요한 지지선이 다 붕괴되기 뚫고, 네. 일보 직전이다. 이게 한 나흘 전인가 닷새 전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미 이제 좀 더 많이 그때보다 그러니까요. 빠졌고, 그다음 뭐 할리버턴 아파치인데요. 이게 아파치 코퍼레이션인데요. APA 코퍼레이션 뭐 네. 이런 4개 에너지주 주로 업스트림 쪽입니다. 원유 생산하고 그 뭐 채굴하고 네. 셰일도 하고 뭐 이런 쪽을 내다 팔라고 했죠. 아니 이 정도 되면 사실 오펙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그럼 뭔가 조금 동맹을 맺어서 그렇죠. 감산 이때까지 합의해야지. 계속 했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산 동맹과 예, 예. 러시아, 사우디가 주축이 돼가지고 예. 더 줄이자 그러니까요. 해서 뭐 1년 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9번 차트 바로 한번 네. 보실게요. 이게 현재 감산 규모가 한 586만 배럴입니다. 네. 거기에는 기존 366만 배럴이 있고 220만 배럴은 이제 자발적 감산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나라들이 더 들어가서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보면은 원래는 이제 10월 달부터도 자발적 감산했던 거를 다시 대감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거죠. 네. 생산을 늘리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걸 2달 연기해서 11월 말로 이제 그 시점을 늦췄어요. 근데 큰 방향은 감산 일변도였던 걸 갖다 이제는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가고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컷 감산해 놨더니 미국하고 캐나다 이놈들이 계속. 시장 점유율을 다 먹고서 남 좋은 일만 하고 앉았다 우리가 이런 어. 어떤 불만들이 되게 컸어요. 네. 그리고 이게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 내에서 보면은 경제 생산 활동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못 늘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사우디 같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덩치가 있는 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우디보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감산 못 하겠어.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큰 방향을 되돌리는 건 뭐냐 하면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내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오펙 내부의 불만들을 좀 다독이면서 내부 뭐 결속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골드만의 이번 보고서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비오펙 산유국의 공급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펙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아, 오펙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새우깡을 이제 네, 네. 만든다고 하고 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저가 더 많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의 생산 단가보다도 가격을 싸게. 하락을 시켜버린 거죠. 물량을 막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앵커님은 새우깡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죠. 손해.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줄이겠죠. 완전 치킨 그 게임인데. 네, 그 과정에서 마켓 쉐어를 좀 더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과격하게 그렇게 가다 보면 배럴당 이제 $6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골드만이 이야기를 해요. 시티는 그런 경우 한 $55 밑으로까지 더 빠질 거다라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오펙 중에서는 이제 사우디나 네,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오펙 아닌 쪽에서는 덩치 큰 네, 뭐 미국 요 네. 정도만 살아남을 음.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게 이런 게 지난 2014년도에도 한번 이런 그 한번 치킨 있어요. 게임이 예. 있었어요. 그 10번째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2014년 6월에도 똑같았어요. 네. 이렇게 미국 셰일 업체들을 한번 우리가 숨통을 한번 조여보자 해서 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막 공급 물량을 쏟아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구조조정하고 생산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그 치킨 게임 결과 19개월 동안에 이게 계속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2016년 초에 가면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다시 감산하자고 네.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손잡아.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유가는 좀 많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방향으로 간다가 아니라 골드만을 비롯한 다른 투자은행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간다가 아니라 예. 그간의 감산 일변도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그런 유가 급락의 어떤 위험 시나리오가 숨어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뭐 4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은행들은 매수하라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 섹터의 애널리스트들도 전망이 또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사우디가 과연 또다시 이런 어떤 공급으로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형태로 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 그게 수요가 또 안 좋은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또 이제 의문도 들긴 하지만 그렇죠. 큰 방향에서는 이게 점유율 뺏기지 감산 않으려면. 일변도에서 좀 돌아서고 있고 오펙 내부의 불만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공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네. 형태로 그 과정에서 미국 업체들이 양보가 나고 나도 계속 많이 만들어낼래라고 하면 또 한번 부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원자재도 최근에 보니까 꽤 그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이게 맞물려 있어요. 예. 우리가 11번째 차트 보시면은 구리한테는 우리가 항상 앞에다가 닥터. 닥터라는 네. 우리가 그거를 호칭을 붙여주잖아요. 그 경기를 네. 가늠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구리 선물 가격이 가리키는 방향은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러네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다른 투자은행들도 구리 가격 전망을 낮춰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 마찬가지로 다 하향을 하는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금 값은 뭐 괜찮아 보인다 여전히.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연준이 또 이제 금리를 내리고 하면 금은 계속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네. 내년 초까지 2,700달러로 올라갈 거다라는 그 전망은 유지했어요. 근데 그 금 빼고서는 유가 낮추고 구리 낮추고 뭐 니켈, 뭐 철강석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국채 시장과 원자재 시장 주가가 지금 다 같이 뭘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경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러네요. 민감해져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연준이 이제 이번에 금리를 한번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해소가 되느냐? 네. 반드시 꼭 그렇게 갈까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진짜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뒤늦게 막 깜짝깜짝 네. 놀라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또 주식을 던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각에서는 연준 실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예, 뭐 항상 실기로.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항상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